우리 대법원이 그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달라고 판결했던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단일 합방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서 배상을 해달라고 내린 겁니다. 반면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한일 합방이 합법이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가끔 이제 조선 조중동이라든지 약간 동아일보는 이 부분은 조금 낫긴 했습니다만은 조선일보나 또는 이제 중앙일보 그리고 일부 보수 야당들 또 구구파 인사들이 계속 외교적 해법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교적 해법은 뭡니까? 빨리 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29일 G20 오사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거든요. 1+1. 다시 말하면 일본 전문 기업은 당연히 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그 한일 청구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유상 3억, 무상 2억, 아무튼 5억 달러의 유무상 차관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혜택 본 기업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금들이 은행에 대해서 그 은행 자금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기업들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그럼 너희들이 돈을 내라. 그래서 일본의 전문 기업들과 또 한일 청구 협정으로 혜택을 본 우리 민간 기업이 내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이걸 단호하게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일본 정부 요구는 뭐냐면 여기에 한국 정부가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른바 그게 1+1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건데 여기 1+1+, 알파라고 해서 이 알파가 한국 정부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또는 1+2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배상하는데 우리 정부가 돈을 내는 순간 한국 정부는 뭡니까? 우선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이자 한일 합방을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끊임없이 지금 문화일보도 그렇습니다. 문화일보에서도 1+1+ 알파 매우 합리적인 아니다 이렇게 사설까지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돈의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한일 합방을 합법으로 보느냐 불법으로 보느냐인데 우리 대법원 판결이 불법이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일본 정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방치했냐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뒤엎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문화일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왜 대법원 판결에 우리 정부가 뭐 손 놓고 있었냐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대법원 판결 자체를 어떻게 법원 대법관 놈들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법리에만 추정하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또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른바 이제 토착 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정말 실감할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우리 최병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저는 예전에 대학생 불교협회 당시 간사장이라고 불렀죠. 그 여러 일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옛날에 여러 불교 쪽 활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국제연구소에 들어가서 20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굉장히 순화돼가지고 저는 이제 최웅 교수님처럼 경제 외란이다 이런 얘기는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김호준 교수님이 여러 번 갔는데 김호준 씨가 하는가 저거 좀 재밌게 좀 해달라 하는데 저는 전혀 재밌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특히 이번에 지소미아와 관련돼서도 저는 이제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일본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잘 못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의 본질은 지금 식민지 지배의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 갈라지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입장 차이가 갈라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정부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일본이 이제 그 경제, 요번에 이제 도발한 부분은 경제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했고, 이로 인해서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체제를 교란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에도 타격을 가했다. 뭐 아마 최백은 교수님이 뭐 이쪽 전문가이시니까 더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사실은 요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겨냥해 가지고 타격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국의 미래 산업을 꺾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을 방치했던, 그리고 걔네들이 볼 때는 반일 정권으로 생각하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줘서 내년 총선에 좀 교란하려고 했고, 그래서 일본 애들의 그 아베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아베는 우리의 그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되, 이 부분이 한일 간의 민간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한일 간의 안보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한국 NSC하고 대통령이 이제 의논해서 한 결과는 결국 이제 일본의 의도를 꺾겠다,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번 아까 얘기 드렸듯이 7월 4일 날 반도체 핵심 소재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일본이 이제 그 3개 가운데에서 하나, 이 포토 레지스트리라고 그러죠. 제가 이게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데, 또 하나 에칭가스, 또 하나는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어요. 폴리아미드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화공과를 나왔긴 했지만 최근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수출하고 하는 얘기는 이제 지금 뭐라 그랬지? 폴리아미드가 아니라 포토 레지스트리를 허용했는데, 사실 일본이 이게 겉으로 보면은 마치 그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것이 규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3개 품목이 바로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겨냥했고, 또 그러면 포토 레지스트리를 허용한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대체 수입국을 확보한 거거든요. 지금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로부터 지금 일본으로 수입했던 이 포토 레지스트리의 그 관광재를 전량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 우리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첨단 소재를 개발하면은 일본들이 뭐냐면 덤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소 소재, 고탄소 그 섬유를 개발하게 되면,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았던 걸 갑자기 2, 30만 원으로 후려치면 우리 중소기업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까지 해놓고는 상품화를 못 하는 겁니다. 상품화를 하려면 예를 들면 수십억, 100억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준비하려다 보면 일본이 가격 후리쳐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 개발까지 해놓고 상품 개발까지 못 가는 이런 것이 이제 많았던 것이고요. 사실 우리 대기업이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사줬어야 되는데 그건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에칭가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뭐라 그랬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2개가 아직 우리가 삼성이 완전 대체제를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푼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도가 상당히 이제 악의적이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했는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이뻐서 넣어준 게 아니거든요. 일본이 2004년부터 우리를 했는데 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의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인데, 첫째가 바스나르 체제라고 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잘 됐느냐. 그 다음에 호주 체제, 호주 그룹에 오스트리아 그룹이라고 해야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라고 해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물질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MTCI라고 해서 미사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핵 연료 공급국으로, 그래서 NSG라고 합니다. 뉴클리어 서플라이어 그룹이라 해서 다시 말해 핵 물질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한 나라들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도 공개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비밀리에 우회를 통해서 일본이나 또는 중국에 이런 전략물자를 수출해서 단속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면서 이런 어떤 그 전략물자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이런 일본이 준 전략물자를 우리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북한에 가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일본이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미래 첨단 산업을 공격해서 우리의 미래의 경쟁 성장 동력을 꺾으려고 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취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보협력국으로서 우리가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18일 날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5당 당대표와 또 정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 간에 그 청와대 회동이 있었죠. 이때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안보협력국으로서 한국을 제외한 마당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군사비밀 2급, 3급을 다루는 지소미아를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는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안 된다라고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용 실장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일단 이제 지소미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거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일본이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사실 이제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식과 일본의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너희들과 우리는 각각 옛날에 식민지를 지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GDP면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11위의 국가고, 군사력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군사력을 보더라도 우리가 세계 7위의 국가고, 일본이 요새 급상승해서 일본이 이제 6위로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군사력으로 보나 1인당 GDP로 본다면 일본하고 우리가 한 80%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수출력에 있어서도 수출 규모로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이 한 7천 몇억 달러고 우리가 6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가 일본이 우리보다 1.2, 3배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1인당 수출액은 우리가 일본보다 2배나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위기감, 다시 말해 한국이 따라올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자기네의 영향권 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국이 이제 점점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개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도쿄대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한반도 문제에 특강을 하면서 쭉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남북 관계가 어떻고, 미국의 정책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얘기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기미야 다다시라고 도쿄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대에서 박사학위 따고, 제가 작년에 아까 대법원 판결 난 그 전날 10월 29, 30, 11월 1일 제가 일본 도쿄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때도 기미야 다다시 교수랑 만났었는데, 판결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교수들이 굉장히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나름 토론이 있었는데, 기미야 도쿄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교수가 한반도 문제를 설명하는데, 일본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일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한마디도 안 나오냐. 난 놀랬다. 그렇게 이제 토론을 하니까, 당시에 참석했던 이제 지금 성공회대학의 양기호 교수가, 네가 놀란 거 보고 놀랬다. 아니, 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왜 일본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굉장히 현격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는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토론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은 한반도 문제 그래서 너희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냐 했을 때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한테 위협을 준다. 따라서 일본은 당연히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가 있고 또 여기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경우는 주한미군 문제, 또 유엔사 문제, 또 한반도 평화체제가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은 당연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건 옛날 얘기고 2017년 11월 30일 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했고 더군다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을 성공했다.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 그다음에 런던까지 다 날아간다. 네 말대로 한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190몇 개 국가들이 다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일본이 입장에 본다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저펜 패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도 니들이 왜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국의 발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회방자 역할을 하고 있다. 스포일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육제담 당시입니다. 육제담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의제와 무관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꺼내들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시에 이제 육제담 국가 가운데 북한을 빼면 남은 5개국가 아니에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인데 다 20만 톤 중유를 제공하기로 다 줬습니다. 일본이 끝까지 안 줬어요. 왜냐? 납치 문제를 계속 의제화를 하자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북한도 불능화 작업을 하다가 딱 80%까지 하고 스톱을 했습니다. 사실은 육제담을 중단시킨 최대의 그 책임은 일본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일본 정부 대사관 사람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책임 있다. 이제 와서 무슨 육제담 얘기,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얘기하냐. 지난번 육제담이 만약에 일본이 정상적으로 육제담 분담금 20만 톤을 줬다면은 적어도 불능화까지는 끝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폐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이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 불능화까지는 끝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용어를 한다면 가동중단과 봉인, 신고와 불능화, 폐기와 검증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3단계로. 근데 당시에 가동중단과 봉인은 끝났고요. 2.13 합의에서. 그 다음에 13선언에 의해서 신고와 그 불능화까지 갔는데 불능화의 80%가 가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80% 마무리를 못한 이유는 일본이 납치 문제를 꺼내가지고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개막식이 2월 9일 날 있었는데 평창에 아베 총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안 오면 내년도 7월 달에 있는 도쿄올림픽 우리 대통령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왜냐면 이어서 이제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돼서 이제 하는데 이때 아베가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베 총리가 한 얘기가 한미 군사연습은 예정대로 2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 도중에 하라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정적 간섭을 하면서 우리 주권의 문제고 내정의 간섭의 문제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3월 9일 날 정영 특사가 백악관에 방문해가지고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바로 고노 총리가 4월 5일인가요?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납치 문제, 생화학무기, 단거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늦춰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No.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요구한 겁니다. 트럼프한테. 일본 욕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미 정상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질시켜버린 겁니다. 잘라버리고 볼턴을 임명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고노가 우리 또 그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티코그라고 그러죠. 한미일
사전 협의체를 복원하자. 한미일 TICO라는 건 한미일 사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뭐냐면 모든 부분은 한미일이 합의해야만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본이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방해하려면 한미를 같은 2인 삼각식으로 이렇게 같이 보조를 취해야만 한국이 마음대로 못하고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정부가 노했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작년에 보면은 한반도의 급변한 정세에 발언권을 갖지 못했고 이른바 저펜 패싱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30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바로 이제 그 12월 달에 초계기 위협 비행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펜 패싱에 대한 불만이 있고 뭐 요건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상에 대한 해양 통제권 부분인데 여기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 12월 20일 날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 광개토함을 이제 위협 비행을 해서 저공 위협 비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고하느라고 이제 그 레이더 조준이 아니라 일단 이제 경고용 음파를 보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그 레이더로 조준했다. 그러니까 발사 준비를 했다고 해가지고 강력히 이제 적반하장식에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정 그렇다면은 증거를 내놔라 그랬더니 자기네가 초계기가 한국 군함으로부터 광개토함으로부터 받은 레이저 그 기록이 있다. 그럼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지소미아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보호할 테니까 공개 안 하겠다. 우리만 볼 테니까 그럼 내놔라 그랬더니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소미아가 이제 작동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금년 1월 18일, 22일, 23일 추가로 3번의 위협 비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제가 경향신문에 1월 20며칠에 처음에 칼럼을 썼는데 그때 이 부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을 썼는데 일본에 바로 사실 이 부분을 그때 해석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초계기 위협 비용에도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유 과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한일 중간 수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중간 수역이고요. 그 다음에 한일 간에도 여기 카디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카디지라고 하는 거는 방콕 식별구역입니다. 일본 그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입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어업 수역 같은 경우는 일본 배가 들어오려면 특히 군함이 들어오려면 우리 정부의 협의를 통보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한일 중간 수역은 관계없어요. 중간 수역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대화태어장 요 끝무무리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벌어진 일들이 여기 1번이 이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일본의 초계기들이 실제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들어오지 못했지만 요게 지금 제가 이 국방부에 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돼서 그러지만 사실 이 그림을 합쳐보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영해가 있고 여기 저거죠. 이른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는 일본하고지만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하고도 또 공동으로 겹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황색 지역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아직 타결을 못 진 공동 수역입니다. 이름을 뭐라 하냐면 한중 잠정 수역이라고 그러죠. 요 초록색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아직 한일 간에 타결이 안 져서 중간 수역입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를 보면 다 카디지 비행기 못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들어오지 못했지만 바로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우리 위협 비행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이제 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1985년도에 유엔 해양법이 통과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냐면 우리나 미국, 일본, 서방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는 이른바 무해 통항권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함이 지나갈 수는 있는데 군함이 지나가더라도 약간 레이더를 돌려가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지나가면서
레이더를 가동시키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군사기지들을 염탐할 수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뜨거나 이런 걸 다 염탐할 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또 포도 또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겨냥하면서 가도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무해 통항을 한다면 군함이라도 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권 해석입니다. 근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통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정부가 승인권은 아니지만 통보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중국해와 동중국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지금 프랑스, 영국 군함들은 무해 통항을 합니다. 근데 한국이나 지금 일본 군함은 못 가요. 중국하고 마찰 생길까 봐. 처음에 이제 뭐 의기양양해서 일본이 가자고 했다가 중국이 경고하니까 이제 못 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군함은 그 남중국해에 이제 분쟁적인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른바 항해 자유 작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지금 왜 그러면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초계기 능력을 강화하느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초계기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해군력은 어디가 1위고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해군력의 2위는 일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냉전 시대에 미국이 이제 그 이른바 3개 해협 봉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지 전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의 러시아 냉전 시대에 소련의 태평양 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이 배들이 일단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관계없어요. 태평양 넘어가면 뭐합니까? 황량한 바다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동해로 지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인구들이 다 인구 밀집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른바 3개 해협 봉쇄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홋카이도하고 혼슈 사이에 있는 스가루 해협, 소야 해협, 그 다음에 쓰시마 해협 이 3개 해협을 봉쇄하면은 러시아의 극동 함대가 태평양 함대가 완전히 그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해군력을 증강하고 그 다음에 이 초계기 능력, 러시아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고 격침시킬 수 있는 게 초계기거든요. 이 초계기를 대폭 증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계기 능력은 사실은 이 미국보다도 넘버 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 영토는 우리의 1.6배, 한반도의 1.6배밖에 안 되지만 이 저쪽 태평양까지 200캐리를 다 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200캐리도 안 되지만 그걸 또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나눠 먹다니까 한 4, 50캐리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일본 열도 태평양 쪽으로는 200캐리 다 먹습니다. 거기다가 오가사와라 제도 같은 경우는 무인도였는데 여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200캐리를 또 걷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그어버리면 태평양 거의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 바다까지 영토라고 치면은 중국이랑 맞먹습니다. 중국의 내륙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영토, 그러니까 해상 영토, 물론 이제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인정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일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떠나고 또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되면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이런 권한,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슬슬 그 작업에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우리에 대한 위협 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직적 안보 질서의 재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아베가 지금 요번에 4년 이후를 했습니다만은 아베가 2007년도에도 일본 총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건강이 나빠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끝났는데 당시에 내건 게 일본의 안보 다이아몬드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인도, 호주 또 미국의 하와이를 엮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나름대로의 이제 글로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재현된 게 아베가 2012년 12월에 다시 이제 재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건 것이 1대1로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아베가 먼저 썼고 트럼프가 2017년도 2월 달에 취임하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잖아요. 그때 인도태평양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근데 인도태평양 전략이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관한,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지만 특히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의 대응 의미가 컸는데 금년 6월 1일 날 미 국방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군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군사적 의미를 갖게 됐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얘기하는 1대1로인데 여기 보시면 육상 1대1로인데 이게 이제 일대죠, 일대. 요게 이제 일대, 원벨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상 분야를 뭐라 하면 원로드, 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로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해상 실크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상 실크로드가 중요한 이건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인데 사실은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중국이 요게 이제 서부 대개발하면서 지금 철도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옛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 텐산산맥이라고 하죠. 천산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산남로, 천산북로 그래서 원래 그 실크로드가 남로, 북로로 나눠지는데 지금 무슨 작업하는 게 지금 뚫고 있습니다. 지금 천산산맥을 관통하는데 이게 관통되면은 그림이 그죠. 바로 이게 가로질러 가지고 이스탄불로 이어지는. 그래서 바로 중국이 서유럽으로 연결하는 철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 중국의 모든 항구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쪽에 몰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노리고 있는 부분은 여기는 그림이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여기가 이제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냐면 바로 미얀마를 통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해상 교통로를 지금 여기만 말레카 해협만 딱 봉쇄하면은 중국의 물자가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얀마를 통해 가지고 이 해상 교통로를 뚫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철도 연결을 해 가지고 파키스탄 통해서 지금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에 물자를 수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인도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왜냐면 인도 좌우에 있는 거죠. 파키스탄과 미얀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제 태평양 사령부가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작년 5월 달에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전략 이름도 태평양 전략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중추 국가가 뭡니까? 일본, 인도, 호주, 미국. 여기죠.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이면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어디 됐죠? 한국 여기 있잖아요. 다 여기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신에치스나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본이 주도하는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이 완성이 되면 바로 한국이 이 핵심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수직적 안보질서라는 말을 썼냐? 이거는 이제 냉전 시대에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허브 앤 스포크 관계랍니다. 허브라고 하는 게 자전거로 치면은 자전거의 축이 이제 허브고 바퀴살이 그 스포크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건 림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림은 필요 없고 어쨌든 허브 앤 스포크 관계라고 하고 이게 전통적인 국제정치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동맹이 있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 미국과 일본 간에는 미일 안보 조약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무 조약이 없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맺은 조약이 2016년 11월에 있었던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협정이죠. 군사협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한국과 일본 관계는 뭡니까? 군사적인 관계에서는 수평적 관계죠. 수평적.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친선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도태평양 전략이 완성되면 이거를 지금 이제 용어가 있는데 여기 쿼드라고 합니다. 쿼드. 쿼드라는 건 뭐야? 넷이라는 얘기, 넷. 쿼드 블록이라는 말을 썼나요? 썼죠.
쿼드 블록이라는 말도 쓰는데 쿼드 블록이 뭐냐면 바로 어느 나라예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죠. 이 네 나라가 중추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국가는 뭐예요? 기준이 뭐냐면 그 인도태평 전략의 기준은 뭐냐면 쿼드 국가, 4개 국가와 나머지 국가는 뭐냐면 그 반대되는 국가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4개 국가, 쿼드 블록과 중국,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간 국가들이에요. 그럼 중간 국가가 어딥니까? 한국, 대만, 아세안 10개국들이죠. 왜냐하면 뭐 미국도 좋지만 우리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사드 이전에는 직전에는 26%였는데 사드 파동 나서 지금 무역 보복하고 관광객이 안 오니까 무역 의존도가 어떻게 됐어요?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27%입니다, 지금. 그래도 거의 지금 회복이 됐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너무 높아요. 좀 줄여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당시 사드 보복이 나왔을 때 26% 너무 많다 해서 20%로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27% 또 올라갔어요. 27.2%인가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아니라 그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했을 때 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옛날에 화이 체제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하든 통일하든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굉장한 압박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일본은 뭐냐면 한국이 들어올 수 없는 거 잘 알아요. 쿼드 블록에 못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그러면 네 나라만 하자.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묻고 한국은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H9처럼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중간 정도의 위치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안보 구도는 뭡니까? 허브 앤 스포크가 우린 나쁠 게 없어요. 원래 우리의 구도는 뭐냐면 허브 앤 스포크 관계에서 전통적인 의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위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또는 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한미 상호방위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력이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네가 국력도 쇠퇴됐지만 이 다른 나라들이 너무 냉전도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러면 그 이른바 포괄적 동맹으로 가자.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라크의 뭐 예를 들면 평화유지군 또 지방재건팀 또 그다음에 소말리아 해협에 뭐 해적 퇴치 우리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요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데 청해부대 보내겠다는 거죠.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이란과의 관계가 어렵긴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조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뭘 안 하겠다는 겁니까? 중국을 적으로 하는 동맹화. 지금 미국이 원하고 일본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동맹을 맺는 관계에서 처음에는 정보 교환을 합니다. 정보 공유. 두 번째는 군수 지원을 합니다. 서로. 세 번째가 그러니까 공동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작전을 하면 이미 이제 동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맹으로 가진 과정은 정보 공유, 그 다음에 군수 협력, 그 다음에 공동 작전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정보 공유하는 게 바로 지소미아고요. 정보 공유 협정.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에서 악사라고 합니다. 악사. 무슨 광고 같기도 하지만 악사라고 ACSA라고 합니다. 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군사 작전을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 우리 정부 요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너희는 어차피 못하는 거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압력을 넣고 있고 일본은 뭐냐면 한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로 쿼드에는 못 들어올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구도는 이런 어떤 그 쿼드 블록을 완성을 해가지고 쿼드 블록이 완성되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북아 지형으로 보면
지금은 허브앤스포크 관계라서 한일 간 수평적 관계지만 만약에 이게 완성이 돼버리면은 어떤 구도로 들어갑니까? 미일이 상위 구도로 쿼드 블록에 들어가고 한미동맹은 미일 동맹의 하위 구조로 재편되는 거죠. 어차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이 상위 구도로 편입이 되고 한국은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일본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 오늘 NLC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우익들이 이게 이제 지금 한 얘기가 전쟁 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을 위해서 세 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호법의 제정, 두 번째는 안보법제 제정, 세 번째 헌법 개정인데 연호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이제 뭐 새로운 일왕이 한 게 뭐 레이와, 그 이전은 헤이세이, 뭐 이런 거죠. 메이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연호인데 이게 패전한 이후 1945년 패전한 이후 일본이 연호를 쓰긴 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상징적으로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익들이 뭐냐면 천황제가 그 상징 천황제가 되는데 이거를 뭔가 일본인들의 정신세계를 바꾸려면 뭔가 연호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연호법을 계속 시도했었는데 결국은 1979년도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일본은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일본 교조 같은 건 안 썼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안보법제입니다. 세 번째가 헌법 개정인데 아시다시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안보법제는 2015년 9월 달에 강행 처리가 돼가지고 2016년 3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남은 것은 자위대를 합법하기 위한 헌법 개정뿐인데 아베는 지난 그 참의원 선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임기 내에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남은 거는 헌법 개정인데 안보법제에 대한 얘기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보법제는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일본이 주변사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하면서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물론 쭉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중요영향사태법, 존립위기사태법, 무력공격사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 무력공격사태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던 건데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자,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중요영향사태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일본 헌법은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걸 개별적 자위권이라고 하거든요. 개별적 자위권은 일본 헌법에도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은 정당방위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당방위는 어느 경우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헌법이 뭐냐면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이게 뭐냐면 미군이나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할 때 자위대가 군사 후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미군이나 유엔군이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하는데 여기에도 후방 지원이 가능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면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 자위대가 사실은 그 미군이나 유엔군을 후방 지원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는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만 도와준 게 아니다. 일본도 많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불법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일본이 후방에서 미군 물자 대주고 후방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법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영향사태법이죠. 두 번째는 바로 존립위기사태법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공격당하지 않으면 일본은 전쟁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미군 기지나 괌, 오키나와는 물론이고 괌은 이제 미국 영토잖아요. 여기가 또 하와이 이런 데가 공격을 받을 경우는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거든요. 원래 일본 헌법에는 집단적 자위권이 불법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주일미군 기지나 미국 영토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일본의 안보에도 존립 위기가 된다. 그래서 개입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헌법 위반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강행 처리한 거죠. 세 번째는 무력공격사태법은 원래 있었던 거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적 기지 공격론. 다시 말하면 북한이 원래대로 한다면 북한이 일본 영토에다가 미사일을 쏘면은 당연히 정당방위죠. 근데 쏘지도 않았는데 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본이 먼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헌 논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요영향사태법 존립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 군사작전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북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지소미아와 악사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영향사태법에 필요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 한반도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력공격사태법 같은 경우가 황당하지만 사실은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북한이 만약에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했을 때 이 정보를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잡습니까? 한국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기 정보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신 뭐냐면 이게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쐈는데 남쪽을 향해 쏘거나 어쨌든 제주도를 넘어 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발사 지점과 그 착지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평양을 일본 열도 가로질러 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 가로지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구가 둥글어 가지고 지구가 약 400km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400km가 넘어가면 수평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음영지역이라고 해서 탐지가 안 되는 지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 누가 줍니까? 이게 이제 이때 일본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휴민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적 정보라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백두정찰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금강정찰기라는 게 있습니다. 백두정찰기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시죠? 백두산까지의 모든 신호 정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금강정찰기는 뭐예요? 금강산까지의 영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린파이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서 북한의 레이더의 정보를 탐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그 정찰위성 지금 7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1000km에 해당되는 레이더 기지들이 있습니다. 4개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스함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보라는 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일본 정보 없이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정보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먹국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군 정보를 받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 정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미일의 지금은 뭐냐면 안보협력 단계고 초기 단계의 군사협력이지만 이거를 정보 공유해서 그 다음 단계에 군수협력, 그 다음에 작전협력을 넘어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지역동맹, 한미일 간의 지역동맹을 만들어서 이른바 동북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걸 제가 여기 모르겠는데 여기 표현이 나왔네. 그러니까 당시에 지소미아가 나왔을 때 여기는 안 나. 그 당시에 끝까지 안 나오네요. 여기 나왔네요. 이게 민주당이 뭐라고 나왔냐면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로 인해서 미국의 MD 체제 편입 논란과 함께 한반도 신냉전 문제가 형성될 우려가 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러한 어떤 그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이것이 한미일 군사협력 더 나가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 경우는 이 부분은 결국은 중국을 적대로 하는 지역동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북중러 한미일 간의 이런 새로운 어떤 냉전 시대의 어떤 새로운 대립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체결되지 않았지만 악사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데서의 중요한 어떤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정으로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안보법제가 작동하려면 결국 지소미아나 악사가 있어야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지네들이 우리 먼저 자극해놓고는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일본이 안보법제를 만들어 봐야 지소미아나 악사가 없으면 가동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이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미국 정부나 자기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걸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우리가 주는 정보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말한 무력 공격 사태 조짐 있을 때 선제 공격을 위한 북한의 미사일의 초기 군사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이고, 뭐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연도가 중요한데 2015년 9월 달에 일본의 안보법제가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통과된 다음에 일본 애들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지소미아하고 악사 협상을 한 겁니다. 우리 뭘 하자고 계속 요구한 건데, 그때 나카타니 방위상이 우리 한민국 국방장관한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뭐라냐면 악사를 하자고 합니다. 지소미아뿐 아니라 악사, 군수지원협정도 같이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뭐라 했냐면, 그렇다면 일본이 얘기한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이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맨날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일본의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그 다음에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그 한 20만 정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지금 우리 남쪽에만 미국 사람들 20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 병력들 28,500명에다가 가족들,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온사, 이게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20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 해상 자위대에 군함이 들어와서 소개한다 그러죠. 철수하는데 들어오겠다. 그래서 우리 정보가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들어오려면, 한반도에 들어올 경우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방위성이 뭐라고 하냐면, 남쪽은 오케이. 그렇게 그러나 북쪽 지역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한국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과는 하지만 그것은 남쪽에 관한 것이고 북쪽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적기주의 공격론이든 뭐하든 해서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그건 한국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국제법상 별개의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악사는 못한다 이렇게 거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어제도 제가 KBS 열린 토론가 가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소미아를 일본이 먼저 요구했냐, 한국이 먼저 요구했냐. 근데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일본이 거부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워낙 군사 정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일본의 앞선 정부,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한 지원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북한만 겨냥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일본으로 또 얻고자 했던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급속히 이제 경제력이 높아지고 군사력이 높아지면서 독자적인 군사 정보 능력이 많이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정보가 별로 이제 우리의 정보 가치가 높아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민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독자적인 북한의 신호 정보,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초기 정보는 우리가 먼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일본이 요청을 했고, 공식적인 요청은 2010년 10월 달에 일본 외상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2년 6월 27일 날 국무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명박이 얼마나 비겁하냐면 자기는 이제 해외 출장 갑니다. 해외 출장 가고 국무총리도 제가 실으니까 노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에서 뚱땅 해가지고 했는데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국무회의 의결 뭘 논의한다는 것조차도 국무회에서 그 자리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교관들이 뭡니까? 아무래도 저거는 문제될 것 같으니까 당시에 외교부 대변인 이제 저랑도 친한데 조병재 대사가
기자들한테 야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일부러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전혀 논의가 안 되는데 갑자기 국민의 의견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원래 12시인가 뭐 체결되기로 했는데 11시 뭐 10분이가 이때 우리가 못한다라고 이제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을 또 꼬드겨가지고 2014년도에 이거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요. 2014년 12월 26일 날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인데 여기 보면 한일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놓지 않자 미국을 포함시키고 군사라는 용어를 뺀 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도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그럼 뭐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밀리터리라는 말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12월 23일, 한국은 26일 체결해서 발효된 건 26일 발효가 됐습니다. 그 티사라고도 약칭하는데 뭐 이거 지금 뭐 유명한 건 아닌데 이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국방부 쪽에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한일 정보 보호협정이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주면 미국이 일본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달라는데 줘도 되냐? 그래? 그럼 줘도 된다. 또 일본이 미국한테 준 정보를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그럼 미국이 또 일본 물어봅니다. 줘도 되냐? 줘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못 주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시간이 2, 3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토론 갔더니 뭐 똑같다고 하는데 이제 같은 편이라고 제가 반박을 안 했지만 놔뒀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시간에 지연되는 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없어도 사실 아까 말했더니 미국이 이제 받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2016년 11월 23일 이전에는 미국 정보 바로 받았거든요. 일본 정보가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차이점을 했는데, 한미일 정보보호약정은 국방부가 한 겁니다. 약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국무회의도 필요 없는 거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제 그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했고요. 여기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비밀 정보만 다루도록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군사정보 2급, 3급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북한 정보만 주게 되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기네 정보는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대상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 북한에 관한 정보만 교환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한데 높아져가지고 군사 동맹까지 가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뭡니까? 중국에 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사전에 서면 통보일까지는 유효하게 됐는데 아직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그 오늘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했는데 지소미아 종료했지만 이거는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아주 숨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물론 이제 일본이 안 하면 그만이지만 한미일 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아직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바로 91년인데 24일까지인데 이제 이틀 앞두고 오늘 발표했고 이제 외교통일부 내년이 있잖아요. 왜냐면 모레가 되면 토요일이어가지고 또 우리 토요일 날에 또 일본 애들도 또 출근해야 되니까 배를 한 거겠죠. 어쨌든 이제 오늘 해가지고 내일 한번 통보할 거고. 자, 그래서 유효성인데 일본이 6개 크게 통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오늘 또 어떻게 7개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는 다양한 그 정보 자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리적 특성상 초기 정보 우리가 넣어 있고 휴민트나 영상 정보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군사위성이 아닌 정찰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약 45cm 정도까지의 식별 능력이 있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위성은 지금 10cm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cm 정도면 대충 뭐 군인들의 이름표까지도 윤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차량 번호가 식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상도가 낮고 그 다음에 함정과 항공기 같은 경우는 먼 거리 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지금 일본의 이지스함 공중 조기 경보기가 북한의 그 군사 시설이나 정보를 탐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 뭡니까? 뭐가 있어요? 카디지가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가 허용 안 하면 못 들어옵니다. 카디지 안에. 카디지까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공중 조기 경보기가 있다도 한계가 있고요. 해상 초기기도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는 어쨌든 카디지 안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 독도 북쪽으로,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동해 저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다는 잠정 공동 수역으로 돼 있어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들어옵니다. 독도 근처까지 올 수 있지만 초기기는 못 들어와요. 조기 경보기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3년까지 우리도 정찰 위성을 5기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2023년이면 얼마예요?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2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올 빼고 이제 2020년, 21, 22, 23년이면 5개면 대충 아마 1년에 하나씩 올릴 겁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도 정찰 위성을 띄우게 되면 일본의 정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착하고 있죠. 지소미아에 집착한 이유는 제가 오늘 발표 나기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집착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군사 대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안보법제가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뭐냐? 이게 이제 2014년 체결해가 첫 번째 한 건. 그 다음에 2017년도가 뭡니까?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죠. 북한이 계속 쏘고 수소폭탄 시험도 하고 탄도미사일을 19차례인가 쐈, 19차례가 아니라 19차례 맞을 겁니다. 실제로 그때마다 정보 공유에서 19건을 했어요. 작년에는 어떤 때입니까?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안 쏘고 상당히 이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만들어졌을 때 2건. 8월 말 현재 실제로 북한이 8번 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7건, 8건이 막 해서 어제 이제 밤에 김종대 의원실에 최종적으로 확인했더니 7건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을 한 건데 지금 사실은 5월 초까지 정보 교류 건수는 제로입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5월 25일 날부터 이제 또 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시 늘어가지고 지금 7건이 된 건데 다시 말하면 이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지소미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이제 그 얘기는 저기 녹화하고 있어서 빼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2016년 지소미아 하기 전에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을 때 제 반대 논리가 그랬습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를 해가지고 평화를 만들면은 지소미아가 필요 없는 거를 왜 지소미아를 해가지고 자꾸 지소미아를 하게 되면 북한을 더 자극하고 북한은 더 핵을 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였는데 지금 똑같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통계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등등등등 이제 이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는 폐기, 하나는 연장, 자동 연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까 이제 낮에 연합뉴스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뽑았습니다. 칼로 뽑았는데 2가지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넣을 수도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뽑았기 때문에 무조건 휘둘러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 옵션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4가지가 있다. 하나는 폐기, 하나는 연장. 이 2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방법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대신 너희들이 우리한테 안보 협력국으로도 배제하면서 우리를 뺐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이 수출 규제 조치, 화이트 리스트를 원상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는 놔두되 군사협력은 중단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강제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협정이 아니고
일단 공유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관한 협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원래 이 자료 드릴 때는 이제 협정문이 다 있는데 그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둘 다 폐기는 여기 폐기가 이쪽이네요. 폐기는 하되 티사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약간 속도 느리지만 큰 틀의 한미일 협력을 큰 틀에 유지하는 방법. 실제로 제가 이걸 이제 그 JTBC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항상 이제 국방부를 확인하는데 제가 이제 국방부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알려주는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JTBC 뉴스에 찾아보면은 2016년 되게 이제 2014년도에 책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말에. 그래서 2015년 통계는 없고 2016년에 11건, 2017년도에 7건의 정보 공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티사에 요거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은 뭡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은 1번을 한 건가요? 아니, 아직은 1, 2번이 뭔지 몰라요. 일단 1, 2번을 다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티사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티사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폐기하려면 서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 서면 통보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아직은 유효한데 물론 이것도 뭐냐면 일본이 싫다 그러면 못 하는 거고 우리도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정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더구나 협정보다 약한 AA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이거는 어그리먼트고 요 A는 어레인지먼트입니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A지만 영어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인데 우리 정부가 한 부분은 오늘까지 한 거는 폐기까지 한 거고 그 뒤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이 있죠. 정우영 실장이 바로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7월 18일 날 요 했고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게 안 나왔네요.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빠졌는데 8월 달에 어디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소미아가 없어도 티사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최종적인 어디가 있지 않았은 것 같은데 없네요. 아무튼 그런 입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이 두 부분인데 여기 있네요. 정영 국가안보실장이 8월 6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대체제로 한미일 간의 별도의 정보체제를 운영할 가능성, 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티사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일본의 반응을 보고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데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마지막으로 한다면 조건부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지금 일단 파기를 하면 한일 갈등이 안보 군사 분야가 향후 일본의 대한 경제 보복의 명분을 정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본이 이제 28일 날 지금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는데 수출 관리령이 이제 언제 시행되냐면 바로 6일 남았냐 지금 빨리 했으니까 28일부터 가동돼.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항목을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지금 1100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최동훈 교수님 지난번 얘기했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민감한 분야가 한 200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3개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분야만 했는데 이 200 몇 가지를 해서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제보복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과거에 아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군의 7곳의 국방기지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유엔군이 바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본의 국방기지 7곳에서 머물렀다가 한반도에 투입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국방기지에 일본이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남북관계가 풀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있으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지소미아의 장점은 뭐냐면 지소미아를 깨면은 미국이 한미일 아까 말씀드렸죠. 한미일 군사동맹의 가능성을 아예 일찍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나쁜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선택 1과 2가 지금 남은 건데 오늘 발표로 인해서 원을 할지 아니면은 2인데 이 부분은 일본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이 그러면 또는 미국이 그래도 이거는 유지하자. 유지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아니 차라리 그럼 다 깨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는 현재 오늘까지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소미아가 가지고 있는 일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의 전략.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저는 아까 이제 바로 오기 전에도 정관영 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뒤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건 왜냐면 한일 간의 문제고 뭐 한일 간의 그 무역전쟁할 때도 미국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당사자의 문제고 스스로 해결된다. 중재할 생각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한일 간의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물 밑에서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한국의 주권적인 판단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자기네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미 뭐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립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옛날 이제 구한말이나 이럴 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중립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중립화가 되려면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중립국으로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절대로 지금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구한말에 우리가 또 중립화를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이미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힘의 교체기입니다. 교체기여가지고 중립화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그런 토론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였죠. 그게 뭐였냐면 지금이 다시 신냉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신냉전이 아니다. 신냉전이라는 프레임에 걸리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북중러 삼각체제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냉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되냐면 한미일 안보체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보수 전문가들 주장해요. 보수 전문가 뭐라면 지금 구조가 신냉전 구조다 얘기하는데 신냉전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구조는 뭐냐면 이른바 새로 신질서 지금 과도기로 얘기한다면 아직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도전하는 상태고 미국이 이 중국의 도전을 뒤엎으려고 하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아노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고서를 같이 공동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2050년까지 앞으로 한 30년까지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우위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이제 한 뭐 10년 이내에 중국이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지금 뒤엎으려고 미국이 특히 그 트럼프가 지금 국제 질서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뭐 예전 같은 20년 전 같았으면은 제가 뭐 제가 이제 항상 그래요. 시민단체 있는 분들한테 부를 때 야, 너희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왜냐면 저는 뭐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취해야 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특정 정파가 원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한미동맹이 냉정하게 보면은 중국은 사실 매우 폭력적인 제국입니다. 제가 2016년대 그 전만 해도 굉장히 중국을 좋아했는데 2016년에 안식년호 중국에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서 야 정말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우리를 얼마나 깔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너무나 친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부상하자마자 우리를 정말 저 아래의 아래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중국하고는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국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미국이 트럼프처럼 뭐 마음대로 하는데 뭐 50억 달러인데 다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최대한도로 우리의 국익을 존중하되 저는 자강력을 키워야 된다. 자강력이 우선이고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주변 국가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